이슈 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ES 2025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기조연설 진행 중이고요. 한국 증시는 모멘텀이 많은 듯 싶습니다. 다만 오늘 지수는 고점 부근에서 약간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상승분을 많이 반납을 했는데요. 오늘 시장 그리고 길게는 1월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체 인베스트의 오현진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이제 국내 증시가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는 오늘 몇몇 증권사에서는 하락 추세가 이제 멈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불확실성이 많이 남은 것은 사실이긴 한데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새로운 악재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악재가 나올 만큼 나왔다. 현재 구간에서는 진바닥을 확인하는 중이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1월 20일에 본격적으로 출범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려 요인이 많잖아요. 뭐 관세를 일괄적으로 10% 매기겠다. 뭐 중국에는 60% 매기겠다. 보조금 다 없애겠다, 깎겠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는데 최근에 나오는 보조금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와 현대차 다 보조금 지급이 확정이 되긴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다고 해서 당장 이 보조금을 없애거나 뭐 이러기는 사실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보조금 관련된 불확실성은 일단 좀 완화가 됐다. 그리고 간밤에 미국에서도 나왔듯이 트럼프가 뭐 일괄 관세 이런 거 말고 특정 제품에 관세를 매기던가 뭔가 협상의 수단으로 쓸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우리의 우려보다는 그래도 결과가 나을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 또 국내 정치 불안정도 점진적으로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인데 헌재 2인을 선임을 해서 지금 8인 체제입니다. 그래서 탄핵 심판이 어쨌든 진행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기는 했습니다. 물론 헌법재판관 2인의 이제 임기 만료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것도 역시 최악을 지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보다 혼돈이 더 커지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반등하려면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원달러 환율이 꺾이면 시장은 분명히 올라옵니다.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이제 살짝 내려오곤 있어요. 그래서 1,400원 밑으로까지 추세적인 하락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싼 한국 주식을 환차익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안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꺾이면 외국인 수급이 적극적으로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시장이 본격적인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환율이 앞으로 계속 꺾이는지 요걸 보는 게 시장 방향성을 잡는데 가장 직관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환 시장의 변동성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 일기 때도 그랬고요. 저희가 앞서서도 시그널 때도 전해드렸는데 달러 인덱스가 트럼프 일기 때도 집권을 하자마자 꾸준히 내려온 바 있고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이다 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안정화 여부를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슈입니다. 사실 오전장과 오후장이 이슈가 크게 다르지 않은데 네. 오늘은 좀 크게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CES 2025 네. 젠슨 황의 기조 연설 때문인지 네. 지금은 확실히 오후장에서 발언들이 나올 때마다 약간 종목들이 좀 움직이기도 하고 보니까 자율주행 이야기도 나왔고 네. 이런 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계속해서 좀 주제가 나오더라고요. CES 2025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 이제 젠슨 황 기조연설이 CES 하루 전에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하나 아쉬웠던 게 뭐냐면 이제 네. 신제품이 RTX 50 블랙웰이거든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 중에서 사실상 최상급의 이제 그래픽 카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기존에는 GDDR7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엔비디아가 그 젠슨 황이 말하기를 마이크론의 디램을 썼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막.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어요.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살짝 이제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이제 지수가 조금 밀렸었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크게 이제 삼성전자가 밀린 건 아니고요. 한 1% 정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는데 다만 이번에 마이크론의 디램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 GDDR7 같은 경우에는 최상급의 또 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때문에 최상급의 비메모리와 합이 맞게 쓰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는 어쨌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3사밖에는 생산을 못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의 롬은 분명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메모리 반도체 부분의 경쟁력을 크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CES에서는 이제 많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만 뭐 헬스케어라든지 뭐 스마트홈 그리고 인공지능 이런 부분에 시장에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빅테크 기업의 로봇 시장 경쟁이 본격화되는데 그중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성장 기대감이 크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로봇용 소형 컴퓨터 출시를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이제 미래 로봇 추진단을 설립을 했고요. 얼마 전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일대 주주로 올라서기도 했고 그다음에 LG전자가 안내 로봇이라든지 청소 로봇을 상용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시장이 커지는 건 확실한데 이제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러신 분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로봇주가 1, 2차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로봇 테마주를 사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럼 로봇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사실상 직접적으로 받는 업체는 결국 반도체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에도 수많은 반도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성능 좋은 고성능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 위주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반도체주를 사시면 또 직간접적으로 로봇주에 투자하시는 게 되니까 결국은 대형 반도체사를 보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약간 이제 숨겨져 있다시피 한 로봇주가 있는데 바로 현대차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도 로봇 사업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 자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그 이족 보행 로봇 아틀라스를 얼마 전에 공개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360도 관절 회전을 하고요. 덤블링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 있는 이족 보행 로봇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부분에서는 현대차가 분명히 강점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 로봇 얘기 나올 때 현대차 얘기하시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주가도 거의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숨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로봇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하고 휴머노이드에 포커스가 맞춰진다면 결국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보유한 현대차에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는 저평가 모멘텀도 가지고 있으니까 복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로봇주 하면은 이제 로봇 관련주,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클로봇 이런 종목도 좋긴 하지만 당장 매수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차라리 IT 뭐 대형주를 보시던가 아니면 현대차 같이 이렇게 간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또 투자의 힌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꽤나 강했던 로봇주인데 로봇주 아직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은 그리고 지금 로봇주 워낙 많이 올라와서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요. 좀 저평가되어 있는 현대차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앞서도 이야기 나눠봤던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꼭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내일 드디어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앞서서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삼성전자가 그 정도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네네. 말씀하셨는데 네. 그 표현에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걱정할 기업이 아니라 기대를 원래 해야 되는 기업인데 그렇죠. 지금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내일 실적 괜찮을까요? 네. 8조 원대 미만으로 나올 수도 있다. 영업이익, DS 네. 부분. 보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만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닝 쇼크가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내일이 삼성전자의 마지막 고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FN 가이드 컨센서스는 8조 원 중후반까지도 나오긴 하는데 최근에 증권사에서 7조 원 중후반까지 실적 전망치를 낮췄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실적 발표 직전까지 컨센서스가 낮아지면 그 낮아진 컨센서스도 충족하지 못하는 어닝 쇼크가 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7조 원 초반에서 중반까지 어닝 쇼크가 날 가능성도 있어요. 꽤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은 감안을 좀 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다만 뭐 어닝 쇼크가 난다고 해서 주가가 그때부터 다시 뭐 하락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실적 불확실성 해소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4분기 실적 기대감이 아니라 우려감이잖아요. 그래서 우려감이 어떤 식으로든 표명이 되면 그 다음엔 반등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닝 쇼크가 나면 그날이라든지 다음날까지는 밀릴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분기 영업이익 7조 원대라면요. 이게 SK하이닉스가 이번에 4분기에 한 8조 원 정도 아슬아슬하게 나올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SK하이닉스와 큰 차이는 없는 수준이니까 이게 절대 영업이익으로 엄청 나쁘다.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닝 쇼크가 나면 오히려 기회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요. HBM 부분에서의 경쟁력이 밀리는 부분은 뭐 익히 이제 들으셨겠지만 4분기에 삼성전자가 HBM 고객사를 70% 정도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없어도 어쨌든 구글이나 아마존에 HBM이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생각해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계속 들으신 대로 브로드컴의 AI 반도체 개발 공식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HBM 수요가 촉진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가져가자. 다만 레거시 반도체 부분은 올해도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창신 메모리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워낙에 이제 공급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상단도 막혀 있다. 하지만 최소한 이런 고성능 반도체 부분에서의 경쟁력을 생각한다면 한 6만 원, 7만 원 정도는 좀 가야 되지 않나. 뭐 이 정도 단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또 삼성전자가 그 CXL 기반의 D램을 상용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CXL이 그 CPU라든지 메모리, GPU 이런 컴퓨터 부품들을 빠르게 효율적으로 묶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HBM은 용량을 늘리는 쪽으로 발전을 하고요. 이 CXL은 인터페이스를 최적화시키는 쪽으로 발전을 할 건데 HBM과 CXL이 동반 성장하면서 AI 시장 가속화를 시킬 겁니다. 근데 이 CXL 시장의 1위 기업이 삼성전자예요. 지금은 이 부분이 부각되지 않고 있지만 충분히 올해 안에는 이 CXL 테마가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고 그때는 또 삼성전자가 1번 후보로 또 지명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닝 쇼크가 나더라도 너무 우려하지 말고 또 보유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은 사실 시장의 화두 자체가 HBM 쪽이긴 하지만은 만약에 이 화두 자체가 CXL로 넘어오게 되면 삼성전자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것이고 이미 안 좋은 악재들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는 제약 바이오를 좀 보고 갈 텐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다음 주입니다. 오늘 보니까는 또 제약바이오 쪽으로 약간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네, 그 제약바이오주가 예전보다는 펀더멘털이 훨씬 더 좋아지긴 했어요. 맞아요. 예전만큼 뭐 이슈로 인해서 급등하고 뭐 실적도 안 좋은데 급등하고 이런 시절이 지났습니다. 노출된 정보도 많고요. 투자자분들도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인식이 훨씬 더 똑똑해지신 분들도 또 많고 보고서 분석 자료도 많고 실제로 실적이 찍히거나 찍힐 가능성이 높은 기업만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주 위주로 또 제약바이오주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 트럼프 2기가 그 제약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를 완화시킬 것 같아요. 특히 미국 FDA 신약 허가 과정이 간소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국내 업체에는 상당히 큰 호재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해서 관심 있게 볼 만한 기업이 두 개인데 첫 번째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여기서 ADC 산업 생산과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는데 이게 항체 약물 접합체라는 건데 기존의 약물보다 화학요법에 비해서 효능이 향상된 치료법이고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DMO 시장에 워낙 강자죠. 그래서 올해에도 상당한 수주 물량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주로서 보실만하고 두 번째로는 셀트리온입니다. 이번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신약 파이프라인을 공개하는데 셀트리온이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2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다수의 파이프라인은 궁극적으로 임상을 통과해서 FDA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걸 생각하면 신약 모멘텀은 가장 강한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표적 항암제인 그 다잘레스 FDA 임상 3상 시험 계획서가 승인이 됐고요. 램시마 SC의 유럽 시장 점유율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서장진 회장이 가장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게 CDMO 시장으로의 신규 진출입니다. 셀트리온은 이 부분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또 제약바이오주 중에 주주환원을 하는 기업이 별로 없는데 셀트리온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주환원 정책 추진합니다. 배당 그리고 자사주 매입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주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셀트리온을 그 JP모건 헬스케어 관련해서 가장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주가가 많이 움직이지 않은 상황인데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 금융통화위원회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리 방향은 어떻게 보세요? 네, 금리 방향은 모두 아시다시피 이제 인하 쪽으로 가는데 맞아요. 뭐 생각보다 빠르게 인하되진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중론이죠. 그래서 연말 금리가 한 2.5% 정도, 그러니까 두 차례 정도 하느니 인하할 것 같아요. 근데 미국과 금리 인하 속도가 별로 차이가 없거나 아니면 미국보다 살짝 더 빠르게 내릴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재 고환율 기조가 꺾인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꺾이기보다는 고환율 수준에서 어느 정도는 유지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전략을 짠다라고 한다면 이제 고환율 그리고 금리 인하 수혜주 투트랙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고환율 수혜주라고 한다면 수출주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현대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율이 10원 올라가면 영업이익 2천억 정도 개선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적에 영향을 미치니까 뭐 로봇 모멘텀과 덧붙여서 현대차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선주 대부분 건조대금이 달러로
현금으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조선주도 한번 체크해 보실 만하고 그리고 금리 인하 수혜주는 앞서 말씀드렸던 뭐 제약바이오주 일단 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통신주 같은 고배당주 이런 종목군들도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통위 관련해서는 투자 전략을 고환율 수혜주 그다음에 금리 인하 수혜주 이 투 트랙으로 잡고 가시면 아마 크게 무리 없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 수혜주까지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루체인베스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